오늘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타인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송금입니다. 회사가 경영활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 짓고 이것저것 투자를 하면은 자기 자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은행 같은 데나 타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합니다. 이때 발생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를 지급이자라 합니다.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업무와 관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죠?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 업무 무관 비용은 송금 불산입.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인세법은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 전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과다한 자금 차입을 통해서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자금 어차피 차입하면 나중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차입금만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위험한 거죠. 나중에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온 것도 돈 못 갚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못 갚으니까 못 갚는다 해가지고 IMF에다 구조 요청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기업이 자금 차입금이 너무 많다. 그럼 나중에 못 갚아요. 못 갚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 자금 돈 못 갚으면. 이렇게 되면서 재무 구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일정한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이자를 전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 업무와 관련된 이자 비용,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 비용 발생하죠. 그 업무와 관련된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근데 업무와 무관한 이자 비용,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 차입했다. 그럼 그런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은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 여기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있죠. 법인세법 28조 1항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의 소득금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정하지 않는 이자 비용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신용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 무관 자산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적용 순서가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건설자금이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1순위부터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어보면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회사가 채권자가 불분명해요. 회사가 자금을 차입했는데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 채권자 불분명한 사람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채권자를 안다. 그럼 이 채권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사채죠, 사채. 사채권자 돈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는 채권자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채권자를 안다. 그러면 그는 비영업대금이기 때문에 25% 세율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채권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회사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일단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보시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걸 말한다. 사채입니다. 이게 사채업자 알죠? 사채업자. 명동 가면 많이 있죠? 사채업자들. 이 사람들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급전으로. 회사가 1금융권 있죠? 은행이나 그 저축은행, 2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자금을 못 빌리니까 이런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뭐 신체 포기각서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채를 회사가 돈이 못 빌리니까 은행에서 돈 못 빌리니까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다. 그럼 이 사채업자는 비영업자금 이익이기 때문에 25%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사채업자가 자기가 돈 빌려준 거를 밝히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 채권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25% 비영업자금 이 세율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을 얻는 자를 알 수가 없어서 투명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자는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란 이자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차액금 이자다. 이거 중요한 거는 명목 여하에 불과합니다. 명목 그러니까 그 이름의 여부에 불과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입니다.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또 중요한 게 알선 수수료 있죠? 알선 수수료. 누가 알선해 준 겁니다. 사채업자를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사채업자한테 가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몇 프로? 한 20%, 30%. 이런 식으로 알선해주고 또 수수료 받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 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범위는 이겁니다. 1번, 2번, 3번.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재산 상태로 보아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6살 먹은 꼬마라든지 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능력이나 재산 상태가 없다. 재산 상태로 보면은 도저히 금전을 뭐 몇 억씩 대여해 준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차입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봐서 회사가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지급수수료 계장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알선 수수료 30만원을 계산했다. 회사가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자 알선 수수료하고 30만원 상여입니다. 그리고 상여. 채권자 불분명 사채자는 송금 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유줄로 소득청하고 잔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청한다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그럼 원천징수세율이 42%입니다. 42%. 거기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얼마겠어요? 42에 4.2%인가? 46.2%인가요? 여기 보시면 42%에 1.1을 곱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 원천징수세액, 그러니까 42%에 1.1을 곱한 금액. 그럼 46.2%죠? 이 46.2% 원천징수해가지고 회사가 납부했다. 원래 그랬죠? 원래 채권자 사채자는 비영업자금이기 때문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소득세법은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소득세법 가면은. 그럼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자다.
42% 세율에다가 지방소득세 10% 해가지고 46.2% 이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럼 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그럼 이 원천징수세액 납부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고 잔액만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왜냐하면은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이유는 기속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말 났죠?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기속자 불분명분이다.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속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알겠죠? 대표이사가 돈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표이사가 그 업무 전부 다 전반에 대해서 다 지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사채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기가 모른다고 배째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속자 불분명분이죠. 그러면 이 불분명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 상여로 가기 때문에 소득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차입금이 3천만 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270만 원이다. 몇 프로예요? 그러면 9%입니다. 9%, 연 9%죠? 그럼 이 지급이자 270만 원은 원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입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상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 대표자는 그 소득 사이 그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상여 처분한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124만 7,4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유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270만 원에서 124만 7,400원을 뺀 부분 145만 2,600원이죠. 이 부분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나머지 124만 7,400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실명 채권조건이자 이거는 금융실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채 있죠? 회사채. 사채 말고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채를 채권자 누군지 모른다. 그럼 비실명이죠. 그런 경우 여기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 투명화를 위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채권, 증권, 이자는 송금 불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송금 불산입 상여인데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이다.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고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 건설자금이자입니다. 건설자금이자. 이건 중급액에 보면 나오죠. 건설자금이자. 회사가 자금을 차입했어요. 뭐 하려고요? 건물 지으려고.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자금을 빌린 겁니다. 그럼 이 건설자금 이자가 발생하겠죠. 돈을 차입했으니까 자금 차입했으니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그럼 그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유보입니다. 유보. 왜냐하면은 자산 취득 부대비용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이 공장이나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시부터 건물 준공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당연하겠죠? 이 건물 하나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몇십 층짜리 건물 큰 거. 이거 지으려면 보통 한 몇 년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차입할 시점, 이때 바로 비용 처리해가지고 송금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산 처리하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아시겠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이 건물 사용한 시점, 건물 짓는 시점 말고 건물 완공돼가지고 사용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서 송금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보시면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한 취득가, 건물죠. 건물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있죠? 이 이자 비용은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송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 취득 부대 비용 성격으로 봐가지고 이 원본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가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본에 가산해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이때 송금 처리한다는 겁니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중구백에 보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건설자금 이자는 사업용 자산의 건설 중에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건물 짓는 데 발생한 이자입니다. 매입, 제작,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입니다. 이때 이 매입, 제작, 건설, 그러니까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자 비용으로 송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송금 불산입 유보해가지고 원본에 가산합니다. 자산 처리하는 거죠. 자산 처리.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해가지고 송금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기업인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리고 특정차입금이자입니다. 특정차입금이자. 특정차입금이자만 자본화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입니다. 일반 차입금이자는 자본화 선택이다. 근데 일반 차입금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봐도 됩니다. 특정차입금이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이죠. 금융기관부터 자금 차입할 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입니다. 지급보증료도 지급이자로 본다. 이거 주의하세요. 지급보증료. 그리고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매매업자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 그런 경우 이거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건설자금 이자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야 할 자본화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즉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자본화 대상 자산이다. 이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세법상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랬죠. 특정 차입금 이자만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 차입금 이자는 선택이고 특정 차입금 이자는 강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차입금 이자는 명목 효화에 불과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한다. 이와 유사한 지출금 뭐죠?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입니다. 지급보증료. 이거 외우세요. 지급보증료. 그리고 보시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했다. 그럼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 겁니다. 준공된 날까지 건설이 완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송금을 인정하고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해가지고 건설자금 이자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정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입니다. 차입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근데 이 건설이 좀 지연돼 가지고 일단 은행에 예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바로 그 건설에 투입된 게 아니라 일단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은행에 예치했다. 그런 거는 그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죠. 건설에 소요된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에 일시 예치해가지고 생긴 수입이자는 이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정 차입금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에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운영자금에 전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상당한 지급이자도 송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는 이자다. 운영자금으로 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송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 건설에서 쓰지 않고 운영자금에서 썼다. 회사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지급이자는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연체로 생긴 이자입니다.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차입에 있으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그 갚지 않아 가지고 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 그러면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복잡하죠? 연체의 이자, 특정 차입금 연체로 이자로 생긴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을 한다. 그 다음 보시면 특정 차입금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도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데까지가 건설자금이자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 보시면 특정 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이죠. 건설기간 중에 이자에서 운영자금 이자 빼고 일시예금 수입이자 뺀다. 일시예금 수입이자는 회사가 이자 수입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수익입니다. 수익.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했다. 그럼 그 부분은 빼야겠죠. 운영자금 이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미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운영자금에 쓰이는 이자로 송금 인정받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간 중에 이자에서 빼준다.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할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운용자금 이자 빼고 일시예금 수입이자 빼가지고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3억 원을 10%로 차입했다. 10% 이자를 차입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겠어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억 원의 10%는 3천만 원이다. 근데 연체 이자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원본에 가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더합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산할 때 3천만 원에다 1,000만 원 더한다. 그리고 그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4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 400만 원은 송금입니다. 송금. 그러므로 회사가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 세부조정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자금 이자는 3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입니다. 이자를 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자 400만 원은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 계산 기간입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산 기간은 계약금 지급일부터입니다. 토지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때까지입니다. 이 토지 보시면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계약금 지급일 사이 공간이 있겠죠. 계약서상 그 계약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돈을 한 일주 전에 자금을 차입하겠죠. 그러면 차입일부터 계약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그 지급이자는 송금입니다. 송금. 그리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건설 개시일까지 기간. 이거는 자본화 기간입니다. 송금 불산입 유보. 그리고 건설 개시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은 송금입니다. 송금. 약간 좀 틀리죠? 중고배경이랑 좀 다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자본화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어차피 그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토지. 일단 토지를 산 다음에, 그럼 토지를 사면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있죠. 그럼 잔금 지급일 전에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날, 그러면 그 건물 착공일 이때까지를 자본화 기간 한다는 겁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 전에 그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토지 위에다. 그러면 그 건물 짓기 시작한 날까지 기간을 토지에 대한 자본화 기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자본화 기간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준공한 날이라 하면 토지를 매입한다. 그럼 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또는 건물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착공일이죠. 착공일. 건물 착공한 시점부터 자본한답니다. 착공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했다, 완공했다. 그런 경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자본화 기간입니다. 이 예를 보시면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 구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 은행에서 15억 원을 차입했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1억 원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야겠죠?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2019년 1월 1일 차입했습니다. 근데 토지 매매 계약은 2019년 4월 1일이죠. 그럼 2019년 4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금 청산일이 2019년 7월 31일인데 본사 건물 신축 공사 착공일이 2019년 6월 30일이다.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일부터 착공일까지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건설자금 이자 계산 기간입니다.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계산은 건설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므로 건설 개시일 이전이나 건설이 완료된 후의 지급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한번 보세요. 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3억 원을, 같은 문제인가요?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볼게요. 토지 구입용 차입금이자 1억 3,500만 원은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 구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 말에 은행에서 차입한 10억 원에 대한 당기분 지급이자다. 건물 신축용 토지 구입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일이 중요하죠. 토지 매매 계약일은 2019년 4월 1일이고 잔금 청산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착공일은 6월 30일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 몇 달이에요? 4월, 5월, 6월 하면 세 달입니다. 그러면 12분의 3. 그리고 이자율 9%. 원금 얼마예요? 얼마 빌렸죠?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차입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9% 해가지고 10분의 3 하면 3,37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토지 3,375만 원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쉽죠. 토지하고 건물 합산해가지고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일반 차입금 자본하나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이 건설자금 이자 세부조금 보시면
당해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 수령했다. 응? 우리는 뭐예요? 건설자금 이자다. 그러면 송금 불산이 유보로 한다겠죠? 근데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죠?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당해 자산이 건설 중인 경우는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 그리고 당해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된 건설자금제를 상각 부인액으로 봐서 건설 준공에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시임 부조객 법인에서 송금으로 추인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취득 부대비용 성격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건 근데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면 정기 그 송금 불산입한 유보 금액 있죠? 이거를 상각 부인액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시임 부조객 법인에서 송금으로 추인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 풀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당해 법인이 건설이 사용 완료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럼 뭐예요? 즉시상각의제죠.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즉시상각의제로 봐서 감가상각비 시부용 계산하여 반영한다. 당해 법인이 건설자금제를 가다 계산한 경우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죠. 건설자금 이자는 적정하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자금제를 과다 계산했다. 그러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가지고 건설자금 이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차감해준다. 감액합니다. 감액.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입니다. 자산.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하기 때문에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과다 계산한 경우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아시겠죠? 이 세무조정 보시면 다 앞에서 말한 겁니다.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다. 송금산입 유보. 건설이 완료됐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부용 계산한다. 건설이 완료됐는데 비용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겁니다.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경우로서 즉시상각의제, 그러므로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시부용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회사가 건물에 대한 정기 건설자금 이자 300만원. 그러면 송금 불산이 유보되어 있겠죠, 현재. 그 다음에 단기 건설자금 이자 100만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럼 정기분은 송금 불산입 유보, 단기분 100만원은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2019년 4월 11일 완공했죠. 그러니까 완공했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1000만원 계산했죠. 그럼 1000만원에다 즉시상각 의제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더해가지고 11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은 BS상 취득가액이 5억원인데 정기 건설자금 이자는 송금 불산이 유보했으니까 더 가산하고 단기분도 적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되니까 100만원 가산해가지고 4월 10일 날 완공됐죠. 근데 내용연수 신고 내용수가 20년이고 정액법이니까 20분의 1로 하고 4월 10일 날 완공됐으니까 12분의 9를 곱한다. 감가상각비 더 보면 알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상각범위는 1890만원 해가지고 시인 부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기 건설자금이자 300만원을 송금산입한다. 그래가지고 송금산입 정기 건설자금이자 300만원 마이너스 유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 문제는 필수로 아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